어머님,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남의 집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혜란아, 무슨 말버릇이니? 자식들이 그렇게 돈 좀 붙여달라고 부탁해도 무시하더니 뻔뻔하게 저희 집에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시네요. 대체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너네 집도 해주고 차도 사준 건 싹 잊고 이번에 돈 안 준 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평소에는 깍듯이 모신 사람처럼 애기하는구나? 너희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명절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내가 오면 시계 보면서 언제 가나 눈치 주던 게 너 아니야? 그건 그때는 바빠서 어쩔 수 없었죠. 바빠서? 5년 동안 계속 바빴어? 너는 평소에 나를 남 취급하더니 돈 받을 때만 가족이지? 그래도 가족이 손 내밀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려요? 내가 병원 갔을 때 안부 묻기는커녕 연락도 안 하던 게 너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도 서운해요. 대체 뭐가 서운한데 그래? 너희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니? 내가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한 적이라도 있고. 어머님, 저희도 바쁘게 살았잖아요. 너는 평소에 나를 짐 취급하더니 돈 냄새 맡고 갑자기 효부 행세하고 있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전라남도 장흥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유순금 씨입니다. 순금 씨는 올해 68세로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30평 남짓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순금 씨였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이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마당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뀐 건 어느 봄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순금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순금이 언니, 우리 동네 김씨 할아버지 아시죠? 그분이 인삼밭을 정리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순금 씨는 빨래 집게를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삼밭이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밭이래요. 나이가 있으셔서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그냥 헐값에 넘기신다는데 언니가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순금 씨도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죠. 며칠 후 순금 씨는 김씨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삼밭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 작은 밭이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인삼들도 건강해 보였어요. 인삼 농사는 손이 많이 가요. 그래도 정성껏 키우면 나쁘지 않아요. 김씨 할아버지의 말에 순금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으로 인삼밭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순금이 언니, 나이 들어서 무슨 농사를 해요? 늙어서 헛짓 하지 말아요. 68살에 새로 뭘 시작해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특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소식을 들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인삼밭을 샀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응, 작은 밭인데 한번 해보려고. 엄마, 제발 그냥 조용히 살아요. 그 나이 먹고 일 벌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 있으면 저희나 좀 도와주시지. 왜 자꾸 헛돈 쓰세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면 몸만 상해요. 헛수고해요. 농사 짓다가 허리라도 삐끗하면 병원비나 나가지.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병원비 달라 했니? 평생 한 푼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저희 남겨줄 돈도 생각하셔야죠. 아들도 다시 받아서 말했죠. 엄마,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볼 텐데요.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순금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 고집이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는 저희도 못 도와드리니 손 벌리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못마땅함과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죠. 그렇게 순금 씨의 인삼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인삼 농사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김씨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농업 관련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인삼에 물을 주고 병충해가 없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셔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인삼들이 제법 잘 자라고 있었어요. 순금 씨는 뿌듯함을 느꼈죠. 이듬해 가을 드디어 첫 수확을 할 때가 됐습니다. 순금 씨는 조심스럽게 인삼을 캐냈어요. 생각보다 크고 모양도 좋았습니다. 동네 청년의 조언으로 순금 씨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어요.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인삼 사진을 찍고 재배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며칠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주문이 들어왔네. 순금 씨는 신이 나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어요. 돈보다도 무언가 이룬다는 성취감에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그 고객이 다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금 씨가 키운 인삼은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키운 것이라 품질이 뛰어났거든요. 주문량이 점점 늘어났고 순금 씨는 조금씩 인삼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마부터 시작해서 KLS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한국 홍삼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금 씨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외국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일 교포들이었는데 점점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들의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동네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 상품 설명도 올렸어요. 주문량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금 씨에게 믿기 어려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회사 대표입니다. 혹시 시간 내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순금 씨의 인삼이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 순금 씨의 인삼밭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품질이면 북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인삼 농장 사업권을 통째로 인수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확장하시려면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고 저희한테 파시는 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권 인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농장과 브랜드 그리고 앞으로 20년간의 독점 유통권을 포함해서 60억 원에 인수하고 싶습니다. 순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0억. 원이요? 순금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인삼 농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국 순금 씨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순금 씨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내 노력도 있지만 운도 따랐다. 욕심내지 말고 베풀며 살자. 순금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60억 원 중 50억 원은 노인복지재단과 지역 돌봄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신과 같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나머지 10억 원만 본인이 갖기로 했죠. 50억 원 기부하시는 게 확실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단 관계자도 놀라며 재확인했지만 순금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순금 씨의 기부 소식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고 곧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순금 씨는 아직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괜한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이 아들에게도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진우야,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더라. 60억을 벌어서 50억을 기부하시기로 했다며.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놀라운 성공담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순금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60억을 벌었다고요? 아들이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인삼농사로 60억을 벌었다는데. 며느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요? 설마 진짜 60억이요? 6천만 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그런 능력이 다 있으시네. 처음에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헛수고 라며 비웃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장흥거주 유순금 씨 인삼농장 사업권 매각 후 50억 원 기부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진짜네. 엄마가 정말 60억을 벌었어. 그런데 50억을 기부한다고. 10억만 남길 거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은 대체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큰일을 혼자 결정하다니.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곧바로 차를 몰고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순금 씨 집에 도착했어요. 순금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너희가 왜?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돈.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서운해요 저희. 순금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상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60억이라는 큰 돈을 벌고도 자식한테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기부는 또 뭐예요? 혼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렇게 큰 돈 벌고도 자식한테 안 남겨주고 기부라니.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한테 남길 돈 남겨두고 기부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있니? 무슨 맡겨놓은 돈인 마냥 애기하는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억은 남기지 않았니? 너희 물려줄 것 생각하면서 남겨둔 거다. 너네 아니었으면 내 노후 대 비용만 남겨두고 그마저도 기부했어.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금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제일 속상했던 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면 늘 쓸데없는 짓이라며 발목 잡았던 너희야. 헛수고라고 하고 헛돈 쓴다고 하고. 그런 너희한테 왜 미리 말해야 하니?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 정말 그랬니?
순금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돌렸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들이면 뭐 해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사회에 던져버린다니? 10억도 너무 적잖아요. 요즘 세상에 10억으로 뭘 하라고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세상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 분수에 맞게 살자. 순금 씨는 그들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노후는 걱정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도 다 갚을 수 있고 손자 대학 등록금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차고 넘친다. 나는 이마저도 내가 너무 욕심부리나 싶어 양심에 찔리는구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지금 기부 철회한다고 하세요? 아직 안 늦었을 거예요. 순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이 돈 어차피 너네 말대로 해서 인삼농장 시작 안 했으면 없는 돈 아니었니? 너네들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나요? 하지만 순금 씨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어요. 돈을 기부하기로 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설득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을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데. 순금 씨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안 해도 돼요. 순금 씨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정리할 게 많아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며느리는 살짝 실망한 듯 했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애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요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손자잖아요. 순금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푼 두 푼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 이후 이런 전화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이나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차가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좀 들어서. 엄마,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어머님,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순금 씨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계산해봤는데 10억으로는 진짜 부족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이 교육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50억 다 기부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저희한테 주세요. 30억만 더 주셔도 저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전 기부하실 거면 저희 먼저 50억 주시고 10억만 기부하기로 하는 거 어때요? 이 정도면 저희도 많이 양보해드린 거예요. 순금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도 정도 것이야. 너네한테 안 남겨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태껏 계속 도와줬잖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남한테는 50억을 주고 자식한테는 10억밖에 안 주세요?
자식이 남보다 못해요? 순금 씨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내 인삼 농사 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헛수고라고 했잖아. 헛돈 쓴다고 했잖아. 그런 너희가 이제 와서 그 돈을 달라고? 욕심은 그쯤 부리고 없는 돈이다 치거라. 이제 입 아프게 두말 안 한다. 아들이 변명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저희도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그럼 이제는 아니? 그리고 너네는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대체 뭘 했길래 그러니? 이전에도 매번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소리하고 말이야. 순금 씨의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너네한테 노력 없이 큰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사람의 욕심이란 건 끝이 없어서 적당히 하고 끊어낼 줄 알아야 돼. 어휴, 진짜 꼰대 같아서.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금 씨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50억을 기부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끝없는 요구에 시달렸을 거예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급해요. 집 계약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순금 씨는 이번에는 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또 돈 달라는 애기 안 된다고 했잖아.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너네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하잖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순금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끈질긴 요구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금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무슨 핑계로 전화가 올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금 씨에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정기검진 통지서가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었죠. 이왕 서울 가는 김에 손자 얼굴이나 보러 가자. 순금 씨는 손자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순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병원 검진 받고 나왔는데 손자 얼굴 좀 보러 가도 될까? 하지만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순금 씨는 그냥 가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오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찾아갈 때마다 며느리가 하도 인상을 찌푸리고 눈치를 줘서 어차피 오래 있을 것도 아니었거든요. 버스를 갈아타고 아들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남의 집에 발을 들이려 하다니. 순금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거든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혜란아, 무슨 말버릇이니? 그때 아들도 나왔어요. 엄마, 오셨네요. 아들의 말투도 차가웠어요. 어머님, 정말 뻔뻔하세요. 돈도 안 주신다는 분이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시네요? 그럼 대체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유가 뭐죠? 평소에는 깍듯이 모신 사람처럼 애기하는구나. 너희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명절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내가 오면 시계 보면서 언제 가나 눈치 주던 게 너 아니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그때는 바빠서 어쩔 수 없었죠. 바빠서? 5년 동안 계속 바빴어? 순금 씨가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소에 나를 남 취급하더니 돈 생기니까 갑자기 가족이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하신 일이 뭔지 모르세요? 저희는 완전히 제쳐두고 남한테만. 순금 씨가 아들 말을 끊었어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야? 너희가 내 인삼농사 할 때 도와준 적이나 있니? 맨날 비아냥 거리기만 하고 말이야. 며느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가 나를 언제 가족으로 대했어? 순금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병원 갔을 때 안부 묻기는커녕 연락도 안 하던 게 너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도 서운해요. 대체 뭐가 서운한데 그래? 순금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니? 내가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한 적이라도 있고.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쁘게 살았잖아요. 바빠서 안부 인사도 못해? 그런데 돈 생기니까 갑자기 한가해졌네? 순금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너는 평소에 나를 짐 취급하더니 돈 냄새 맡고 갑자기 효부 행세야.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순금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있니? 내가 언제 너희 신세진 적 있어? 오히려 내가 계속 챙겨줬지. 며느리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정말 남이에요? 남? 너가 먼저 나를 남 취급했잖아. 방금 남이 집에 왜 왔냐면서? 순금 씨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도 안 챙기고 안부도 안 묻던 게 누구야? 그러면서 지금 와서 가족 대접해달라고. 며느리가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진짜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긴 뭘 버려? 애초에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5년 동안 명절 때 빼고는 연락도 없던 주제에. 엄마! 그래도 저희는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면 뭐하니? 자식 노릇 안 하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야? 어후, 지겨워. 돈 바리바리 싸들고 젖은 가시든지. 혼자 사는 게 좋으시면 정말 혼자 사세요. 순금 씨가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혼자 살겠어? 너희 같은 자식들 없는 게 훨씬 편해? 필요할 때만 가족 행세하는 위선자들보다는 혼자가 100만 배 낫겠어. 아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좋아, 안 올게. 순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내 집에 오지 말거라. 이제 진짜 남남이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두고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혼자 늙어서 죽어도 저희 찾지 마세요. 어머님, 묘자리 찾아갈 자식 한 명도 없으니까요. 순금 씨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 지금까지 너희 눈치 보며 산 게 후회야. 너희 찾을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순금 씨는 손자에게 줄 선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평생 너희 비위 맞춰주느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리고 등을 돌려서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순금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순금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나오면서 기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만약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평생 저런 가짜 가족들의 눈치를 봤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순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평생 가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는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정말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순금 씨는 가방에서 기부재단 담당자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 후 순금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금 씨는 차분하게 기부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순금입니다. 기부 관련해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유순금 할머니. 어떤 일이신가요? 약속드린 50억 원 기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서요. 며칠 후 재단 담당자가 순금 씨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기부 절차는 다음 주면 모든 서류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추가 부탁이 있으시다고. 순금 씨가 차 한 잔을 내오며 말했어요. 저는 장흥을 떠나려고 해요.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제 가족들이 연락하더라도 제 소재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담당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순금 씨의 단호한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순금 씨는 조용히 기부재단과의 약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50억 원이 노인복지재단과 지역 돌봄센터에 정식으로 기부됐고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지역 언론에 보도됐어요. 하지만 순금 씨는 이미 장흥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순금 씨가 선택한 곳은 장흥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조용한 어촌 마을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여기가 딱 좋겠어. 순금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새 집을 둘러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순금 씨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든 거였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순금 씨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앞마당 텃밭을 가꿨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특히 텃밭 가꾸는 일이 순금 씨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인삼농사 때 배운 노하우로 상추, 배추, 무 등을 키웠는데 정말 잘 자랐어요. 옆집 할머니가 순금 씨의 텃밭을 보고 감탄했고 순금 씨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금 씨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부지런한 새 이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순금 씨를 찾아와서 기부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였어요. 순금 씨는 깜짝 놀랐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순금 씨가 걱정했던 것과 달랐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편 장흥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순금 씨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더 크게 보도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동네의 냉담한 반응을 견디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는 순금 씨를 찾으려고 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기부재단에 연락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순금 씨가 그리워서 찾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부담스러워서였죠. 하지만 순금 씨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금 씨는 바닷가 마을에서 완전히 정착했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가끔은 근처 전통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금 씨는 바닷가 산책로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평화롭다. 순금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서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큰돈 기부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순금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 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같이 잘 살아야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순금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기록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순금 씨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거니까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금 씨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TV에서는 가끔 순금 씨의 기부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순금 씨에게는 그런 칭찬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소소한 일상.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순금 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금 씨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순금 씨는 내일 또 어떤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금 씨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